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호쿠입니다. 이틀 전인가 금요일이었나 미국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민생 토론회가 열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새 그런 거 자주 하죠. 한번 보시죠. 지금 미국 인플레는 착착 거의 다 잡혀서 살만해졌다고 하고요. 또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거의 다 날아간다. 그런 와중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연준이 그동안 이 신의 경제에 가까운 경제 드라이브를 잘했기 때문에 그 어렵다던 바늘구멍의 확률만큼 어렵다고 하던 그 연착륙으로 실제 거의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여전히 고용은 굉장히 뜨겁고 소비도 뜨겁고 전혀 고금리 상태에서 타격을 안 받았다는 거죠. 또 미국 증시 이런 거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면서 자산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화랑으로 증식해서 그만큼 가계 자산도 다 늘어났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모두 다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다른 세계와 달리 침체 걱정은 하나도 없고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는 게 지금 바이든 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장단을 맞춰주는 게 지금의 연준이죠. 그런데 바로 며칠 전 3월 FOMC 회의에서 이처럼 미국의 모든 경제가 다 좋은데도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가이드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한 3일 동안 비난 여론이 여기저기서 정말 날마다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상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좀 많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단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연준의 민주당 도와주기식 정치 행보가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지적이 이제 다음 주 되고 다다음 주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활성화되면 조만간 이게 이제 선거 쟁점화가 되겠죠. 야, 저거 민주당이랑 바이든 편 들어주려고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금리나 얘기 꺼내들면서 경제 더 이제 안전하고 좋게 만들려고 하네 하면서 연준도 욕먹고 또 공화당 어떤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여기에 대해서 또 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게 은근히 또 정치 쟁점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연준과 금융 세력들이 자기들 나름의 장기 플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기별 반기별로 이런 식으로 연준하고 같이 드라이브해서 가야겠다라는 것이 갑자기 그런 행보가 갑작스러운 여론이 갑자기 격렬해지면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 움직이는 그렇게 여론에 치이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갑자기 연준이 파월이 3월 FOMC 기자회견 한 지 단 3일 만에 아주 발빠르게 이런 연극 무대 하나를 준비했었습니다. 즉 연준 행보에 대한 정치적 비난과 이것이 조만간 여론의 쟁점화로 번지게 될까봐 그것을 사실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허겁지겁 이런 반응에 나섰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긁고 왔는데요. 이런 내용이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연준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왼쪽부터 윌러 이사, 제퍼슨, 부의장, 파월 의장, 1, 2, 3죠. 넘버 1, 2, 3입니다. 거기 이제 보우만 이사하고 쿡 이사까지. 연준 내에서도 제일 영향력 있던 5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이날 패널로 출연한 일반 국민들, 민생 토론회죠. 연준은 사실상 정부 기관이 아니고 민간 독립기관이죠. 걔네들은 금리 자체를 결정함으로써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고 그걸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전체 경기에
나라 경기의 과열과 침체를 적절히 자기들이 조절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그러한 금리 결정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충격이 오고 그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는 정부 기관, 행정부가 할 일이지 연준은 그럴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고 또 자신들이 할 책무는 아니라고 스스로도 매번 선을 그어 왔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기계적 역할과 채무를 다 해낼 뿐이지 경기 변화에 따른 사회 시스템의 어떤 케어, 그런 거는 자신들한테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것은 오직 정부 기관과 행정부가 신경 쓰고 해야 할 일이라고 실제로 매번 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준이 이제 저렇게 사회 각층의 대표들, 국민 대표라고 하는 애들을 나름 선별해 모은 후에 무려 연준의 최고 5대 천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민생 대담을 펼친 겁니다. 그러면서 구실은 뭐냐? 우리는 이렇게 각종 통계 지표들 나오는 그런 하드 데이터만 보고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와 실제 민생, 실물 경제에서 어떤 체감 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그 각계의 경제 주체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실제의 모습, 즉 소프트 데이터에도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보다 정확한 효율적인 금리 운용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받겠다라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처럼 이것은 행정부 기관들, 정부 기관들이 하면 될 일일 텐데 이례적으로 연준이 이 모든 일을 주최하고 나선 겁니다. 더구나 연준 같은 중앙은행 기구들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자신들이 미치게 되는 영향을 감안해서 대부분 자신들이 사적으로 어떤 생각을 받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 외부에 그런 거를 드러내지 않고 읽히지 않기 위해서 보통 매번 자신들의 일정이나 토론회 등은 외부의 비밀로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이란 거, 금리 결정하기 전에 거의 뭐 한 열흘 전부터 2주 전부터는 뭡니까? 외부 언론하고 완전 접촉을 차단하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죠. 우리가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들, 그 사람들 다 미리 저기 싹 집에도 못 가게 어디다 비밀리에 모아놓고 외부 접촉 끊고 하는 것처럼 보안을 위해서 그러죠. 또 각국 중앙은행들도 다 똑같이 하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도 철저히 비공개 원칙이고요. 나중에 기자회견장에 나와서도 괜한 쓸데없는 사족을 붙인 뭐 가이드라인, 내가 사실은 뭐가 어쨌고 어제 국밥을 뭘 먹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 덧붙이는 거 다 지양하고 있죠. 안 하려고 하고 딱 내용만 간결하게 사람들한테 어떤 오해나 여파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결론만 딱 한 줄 요약해서 하고 보통 그런 방향을 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답답하니까 1년에 2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직접 연준 의장을 하원과 상원에 불러냅니다. 그래서 청문회 형식으로 의원들이 직접 질문하고 좀 더 많은 정보를 듣기 위해서 그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요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팬데믹이 땅 터지면서 그동안에는 워낙 비상사태이고 사회가 막 혼란하다 보니까 마치 내일이면 지구가 운석이 충돌해서 멸망한다 하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통제하기 힘든 어떤 상태로 가다 보니까 시장을 안심시키고 또 목적대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예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연준이 매번 기자들 앞에 나와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커피 한 잔씩 하면서 다방에 죽 치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하듯이 기자회견 하면서 금리 방향과 가이드라인 뭐 질문해라, 질문도 받아줄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예외가 그래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며칠 전에 있었던 그저께 있었던 어제 있었던 이번 연준의 민생 대담 이벤트는요. 연준이 이런 걸 주최해서 한다?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더구나 놀랍게도요. 이 2시간여에 걸친 대담은 무려 유튜브로 일반인들에게 모두 생중계, 일반 공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연준이 왜 이처럼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자꾸 미리 시장에 심어주고 있는지를 연준도 자신들 나름대로 정당화하고 또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날 나와가지고
고정 패널로 나오신 미국 각계각층 시민 대표라는 분들 누가 나왔나 보죠. 한 분은 농업인입니다. 나는 5대째 농업인이다. 남편은 4대째 농업인인데 우리 농업인들 가문끼리 또 결혼했다. 아들도 있고 다들 하루 막 10시간씩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기도 한다. 그런데 금리가 너무 높고 상품 가격 떨어지고 잠을 못 잔다 요새 속이 팍팍해서 미국 농부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 다 거대한 폭풍을 맞고 있다. 모두가 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지역 커뮤니티, 우리 지역에서는 아버지 아들이 전부 그 지역 유명 학교도 몇 개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다 동창이고 아주 그 똘똘 뭉친 지역사회 소시골이라 이거죠. 거기에 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데 이제는 뭐 거기서 뭐 야 네가 누구 아들이냐 아마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 우리 집 뭐 옆집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지역을 다 사랑하면 끈끈한 커뮤니티인데 이제 더 이상 농사 못 짓겠다 하고 다 농촌 탈출하려고 한다. 미국에서 농업이 무너지는 거는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합니다. 또 다른 대표는 누구냐? 제조업 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 이 제조업 하시는 분들 맨날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저기 모임 목요일마다 모여갖고 회식하면서 모임 가지는데 전부 다 아버지 사업 다 물려받고 거기서 오랫동안 한 가족 기반 기업이다. 2세 3세가 다 물려받아 경영을 한다. 우리 정말 그동안 열심히 잘 해놨는데 요새 와서 자금 조달하기가 너무 힘들다. 저 프레스 하나 밀링 선반 하나 사는데 대출받아 사는데 그럼 이자가 3%가 아니라 2배로 7.2%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나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그날 패널로서 미국 지역경제 뿌리를 맡고 계시는 민간 중소기업 사장님, 농장 운영자들 이런 분들 나오셨습니다. 그분들 다 지금 미국 경제의 풀뿌리를 담당하는 분들이죠. 실제로 미국 경제의 진짜 모습이 어떤가 기저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나와가지고 너희가 보는 하드 데이터 통계와 달리 우리 엄청 빡세다 힘들다. 예전과 달리 농기계, 생산시설, 또 기존 부채를 갚는 이자 등에 부과되는 새로운 금리가 너무 높아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너희들 생각보다 장사 안 된다. 경제 좋다고 하는데 우리 적자 보고 힘들다. 주변에서 동종업자들이 점점 못 견디고 하나둘 문 닫고 폐업 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금리 내려달라는 그런 뜻이겠죠. 또 이날 간호대 교수님도 한 분 나오셨다고 합니다.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면 지금 현장에서 간호인력 수급이 너무 안 좋답니다. 현실적으로 근무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급여나 모든 근무 조건은 지금 이 인플레 현실을 못 따라간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래서 지난달 뭐 고용이 뜨겁다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고용이 뜨겁냐 보니까 헬스케어 보건 분야에서 너무 막 고용이 확 늘어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가 현장에서 볼 때는 아직 멀었대요. 더 많은 보건 일자리가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된대요 앞으로. 그러니까 일자리 많이 확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막 인플레가 더 뜨거워질 거라 그런 염려하기보다는 지금 부족한 일자리가 계속 메워지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이걸로 뭐 큰일 났네 고용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뭐 저기 뭐 금리를 다시 인상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굳이 금리 인하 늦출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겠죠. 또 이 밑바닥 경제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런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즉 무료 급식소에 줄 서는 사람이 지금 예전보다 2배로 늘었다. 불과 1, 2년 사이에. 미국 경제 좋다 하지만 빈민은 2배로 더 늘어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냐 노숙자냐 물어보면 2잡 3잡 뛴다. 근데도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식비 아끼려고 얼굴에 마스크 쓰고 쪽팔린 거 감수하고 고개 숙이고 노숙자들 사이에 무료 급식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제대로 안정된 비싼 급료를 받는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라 급여가 싼 임시직을 2탕 3탕밖에 뛸 수 없는 그런 서민층이고 사회 약자층이겠죠. 어쨌든 참 눈물 나네요. 제롬 파월 그때 참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하네요. 이 정도일 줄은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예? 실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예.
물론 연준이라는 기구 자체가 이런 민생의 아픔을 듣고서 금리 정책에 바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금리를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항상 어떤 계층은 피해를 봅니다. 하지만 일부의 하소연을 듣는 게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봤을 때는 보다 더 건전한 미래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희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준은 바로 그러한 공정 목표를 최우선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여론적 입김에서 벗어나서 누가 전화해서 야 우리 지역 누가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니네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사방에서 전화하고 압력 놓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다 벗어나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만 하는 기구로 미국 안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이 이틀 전에 했던 이런 식의 유튜브 생중계는 사실 연준 본연의 임무에 비추어 본다면 참으로 해서는 안 되는 뻘짓입니다. 이것은 주로 누가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정치인들이나 특정 정당이 나서서 할 일이죠. 연준이 할 일은 아니란 겁니다. 아니 정치권에서도 나라 전체의 경제와 여야나 모든 국민 계층을 다 어우러야 하는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 역시도 함부로 이렇게 나설 사항은 아니죠. 실제로 연준을 보면요. 예전에 파월이 가장 자기가 스스로 존경하는 멘토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던 80년대 인플레 워리어 누굽니까? 예, 폴 볼커 그 당시 연준 의장이죠. 이 양반. 이분도 당시에 이 사람이 인플레 잡겠다고 엄청난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니까 저렇게 불만을 가진 농부들이 전국적으로 트랙터 끌고 나와가지고 백악관 앞에 막 와가지고 백악관 담장 다 허물자 하면서 대규모 폭력 시위를 벌였었고요. 실제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폴 볼거 연준 의장한테 날마다 살해 협박 편지가 오고요. 예, 경찰들 출동하고요.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양복 안쪽에 권총을 휴대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그는 그런 압박과 위협, 하소연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었습니다. 예. 폴 볼커는 이처럼 당시 많은 국민들이 고금리에 나 죽는다 하면서 정치권을 움직여서 압박을 가해왔지만 지금 일부 국민들의 여론에 밀린다면 미국은 결국 나중에 더 큰 경제 폭망을 가져오면서 국운이 기울어질 거다라는 계산하에 자신만의 신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이 나중에 낸 회고록 자서전 제목이 Keeping at It이죠. Keeping at It. 계속 무스의 뿔처럼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라. 흔들리지 마라. 그런 뜻이죠.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예전에 넘버 3라는 영화에 송강호 씨가 아직 비교적 무명일 때 조연으로 나와가지고 헝그리 정신 이거 대사 이런 대사 쳤었죠. 무대포 정신 비슷한 거죠. 당시에는 이 폴 볼커를 죽일 놈이라고 욕하던 미국 국민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는 미국 경제계 전체가 나라 전체가 그를 그 당시 나라를 구했던 영웅 이 사람이 이렇게 고집 뚝심 가지고 안 했으면 정말 나중에 미국은 지금 이 위치에 있지 못할 거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파월은 예전부터 평소에도 폴 볼커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뽑았고요. 그의 저서인 이 책 Keeping at It 이 책을 연준 직원들한테 날마다 선물로 애기 도리야 축하해 아들이 딸 낳았다며 손자 생겼다며 축하해 선물할 때마다 항상 저 책을 또 이거야 할 정도로 애독서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2년 3월 2년 전에 처음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파월의 다짐을 의회 청문회장에서 그때 녹화했던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또 보시죠. 보면은 상원 의원이 묻죠. 폴 볼커가 그 당시에 엄청 욕을 먹었지만 나중에 그는 이 나라의 큰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칭찬받았다. 그는 어떤 위협과 압박에도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뭐라 욕을 하든 간에. 근데 당신이 그럴 준비가 돼 있냐? 연준은? 라고 물어보죠. 그때 제롬 파월이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도 폴 볼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그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증언하고 하던 거 저 TV에서 다 보면서 나도 커서 꼭 폴 볼 것 같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예를 들자면요. 다짐하고 큰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 세대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방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할 준비와 각오가 돼 있습니다. 라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록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죠. 상원 의원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꺼리낌 없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라고 파월이 대답을 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지금 또 파월과 연준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인플레의 안정과 경제 기반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런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정책 결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수요의 파괴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기 침체가 따라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사실상 그래야만 되는 피할 수 없는 경제 원리라는 데 자신들도 동의하고 실제로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해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틀 전에 보니까 이제는 이런 서민들을 딱 출연시켜가지고 서민들은 아니죠 사실. 이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미국 국민들한테 좀 더 혹독한 현실이 펼쳐지기 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리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다라고 국민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악어의 눈물. 위선적인 눈물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악어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담 한번 했다고 해서 연준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면서 그들의 금리 정책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쉽게 전환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만약 연준이 실제로 저런 대담회를 근거로 해가지고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그 가벼운 행보에 더욱 큰 비난을 받게 될 거고요. 연준 의장 모가지 잘라야죠. 일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은.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이 생중계는 실제로 어느 정도 연준이 국민들의 어려움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리부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야. 나도 사람인데 말이야. 마음이 이렇게 짠하다고 라는 그런 당위성과 공감을 끌어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공화당이나 혹은 연준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즉 너희들 왜 그러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라 하는 그런 얘기들과 또는 아니 나라 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 지금 당장 뭐 어디가 힘든다 어디가 터진다 그런 아픔이 있어도 앞으로 건전한 미래 경제와 인플레이션의 재반등을 더욱 경계하면서 버텨야만 된다라는 그런 경제학자들의 진지한 충심 어린 그런 조언 이런 것들은 이제 저런 대담회를 통해서 국민들 여론 앞에서 감히 이제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런 소리 하면 국민들이 어우 저 사람들 봐 어휴 힘들어 나도 저렇게 힘든데 공감하면서 그렇지 국민들 좀 생각해 줘야지 하고 다 유튜브 생중계 봤는데 누가 또 이제 저러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국민의 힘든 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저런 사이코패스적이고 저런 이기적인 놈을 봤나? 너 시장에 저기 대파한다네 얼마야? 말해봐. 너 인터넷 찬스 쓰지 말고 얼마야? 말해봐. 모르지? 너 이런 아, 이거는 제가 비유를 잘못했네요. 예. 그냥 갑자기 그게 생각났네요. 예. 즉 그날의 생중계는 뭡니까?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 바이든 편에서 선거 전에 유리하게 움직여준다는 그런 정치적 공세가 이제 나올 텐데 그걸 미리부터 국민 동정과 여론을 조성해서 막아내려는 다분히 방탄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거죠. 글쎄요, 제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너무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극단적으로 보는 걸까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좀 수상한 거, 미심쩍은 거 못 느끼셨나요? 이번 민생 대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국민 대표라고 뽑아온 사람들, 그 패널 구성부터가 상당히 정치적 의도가 다분합니다. 즉, 지역에 지금 보면은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패밀리 사업체, 계속 그 2대, 3대째 계승해서 하는 중소기업 사업체 대표나 아니면 몇 대째 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장주들끼리 또 결혼해가지고 아주 그냥 비행기 헬리콥터 드론으로 농약 뿌리고 뭐 어마어마한 트랙터가 막 몇십 대가 있고 하는
대농장을 운영한 사실 미국의 전형적인 기업형 농부죠. 미국 농부들하고 우리나라 농부들하고는 틀리죠. 세계에서 식량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 세계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뭐 농부들은 수출이 뭡니까? 안 되면 다 갖다 묻어버리잖아. 농협에서 쌀 안 사주면 그거 그러잖아요. 예. 분명 이 패널들을 보면 미국 경제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는 농자 천하지 대표들이기는 하죠. 하지만 지금의 이런 연준의 높은 고금리 긴축 상황 때문에 가장 크게 생활고를 호소하는 그런 계층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죠? 정말 지금의 이 고금리 상황에서 정말 힘들다는 나라는 곡소리 내는 국민들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그래서 우리가 금리나 지금 자꾸 신경 쓰는 거야. 정말 그런 명분을 정당화하고 싶었다면 이 패널들에서 지금 빠진 사람이 있어요. 빠져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게 누굽니까? 진짜 미국이 보통의 일반적인 서민들이죠. 죽기 전에 과일 한번 원 없이 먹어봤으면. 이거는 미국 시민들 마음은 아니고 제 마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날 이 대담회에 소식 듣고 가가지고 그 밖에서 아니 지금 빅맥 세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 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집값이 너무 비싸요. 월세랑 식대 내면 남는 게 없다니까. 인플레이션 떨어지기는 개뿔. 지금 경제 좋아진 거 진짜 맞아? 나 지금 할 말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오늘 민생 대담이라고 해서 나도 국민의 한 사람 할 말 있어서 왔습니다. 왔다가도 밖에서 끌려 나갔겠죠. 아니 나도 국민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데 사지를 들쳐오고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에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예. 가만 보면 그날 민생을 대표해서 출연한 사람들은요. 미국에서요. 아무리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고 말들은 해도 그래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역사회에서 나름 그랜저 신형 나오면 매번 그랜저 신형으로 바꿔서 끌고 다니시는 분이고요. 모처럼 그 시골 읍내에 나와서 오늘 구청장하고 뭐 할 얘기 있어 구청장 만나러 와서 그 앞에다 대충 불법 주차 땡겨놓고 가도 시골 경찰이 딱 자동차 넘버만 보고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고 또 저녁에 읍내에서 그 회관에서 의원님들이랑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약주 한잔 하시고 들어가는 길에 음주 단속 딱 걸려도 딱 후레쉬로 비춰보고 이분 아이고 선생님 저기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저 청소년 선도위원장에 우리 동네 저기 마을에 뭔 일 있어 마을 잔치할 때마다 돈 턱턱 주시고 애들 운동회 할 때마다 맨 앞에 나오셔가지고 또 가슴에 꽃 달고 딱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 그분 아니십니까? 아이고 요새 어떻게 괜찮으시죠? 하면서 얼굴만 보고 더 불어가 아니라 그냥 무사 통과시키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죠. 요즘도 시골에서 그러나요? 제 젊었을 땐 정말 그랬습니다. 예. 결국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인플레 때문에 힘들다 해도 햄버거 비싸서 못 사 먹겠다. 살인적인 식비랑 월세 때문에 내가 심야 대리까지 두탕 뛴다. 그런데도 물가는 여전히 안 떨어지고 힘들다. 그런 울분을 토로할 서민들은 정작 아니었다는 거죠. 저를 그런데 대표로 나가게 해줬으면 할 말 다 하죠. 순댓국이 지금 10,000원을 넘는다. 이게 나는 뭐 먹고 살라는 거냐. 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왜 그런 사람들은 안 나왔을까요? 만약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고금리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게 생활물가, 즉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서 정말 힘들다고 말할 게 뻔하죠. 더구나 맨날 니들은 경제는 좋다고 선전하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보니까 경제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소연할 것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날 미국 경제의 민생 체험을 대표하는 분들로 발탁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파월의 민생 토론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 경제는 끝장나게 좋다고 경기는 화랑이라고 선전을 하면서도 동시에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부 민생의 아픔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인플레도 잘 잡혀가는 마당에 또 뜨거운 고용이 지금 보니까 간호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인플레 자극하는 것 같지도 않다. 말을 바꿔가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용이 너무 뜨거워서 고용 뭐 어떻게 좀 파괴가 되고
임금 상승률 떨어지는 거 봐야만 우리가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말을 180도 바꿔가면서 계속 시장에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금리 인하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가이드를 선명하게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미국 내 앞으로 닥치게 될 유동성 경색과 회사채나 가계의 부채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파월이 저런 말을 흘리고 연준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실제로 이대로 가면은 부채가 터질 수도 있는데도 조만간 파월이 저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채권을 지금 다 회수하고 돈을 빼지 말고 좀만 기다리면 되겠네. 오히려 지금 쌀 때 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낫겠네라고 사람들의 심리와 경제의 어떤 돈의 흐름을 바꿔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제스처만 보아줘도 경제의 어떤 안전망이 딱 펴진다는 거죠. 이른바 이것이 페이크 모션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농구에서처럼 슛 하는 흉내만 내도 어이쿠 슛 하는구나 하고는 펄쩍 앞에서 저절로 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전에는 금리로 명시된 이자율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크게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각종 회사채, 금융채, 국채들은 지금의 또 높은 고금리로 치환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결국 많은 경제 주체들을 작년에 비해서 점점 더 계속 더 쓰러지게 만들 겁니다. 또한 완화적 금리 인하 제스처를 지금 저렇게 취한다고 할수록 체감적인 서민 생활 인플레 역시도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겠죠. 당연히 서민들의 실물 경제는 더욱 팍팍해지는 겁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완화적인 행보는 당분간 바이든의 표심에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 부작용도 이제 틀림없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저렇게 확실하게 뭔가 미리부터 선도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인플레 어떤 금리 인하부터 시작한다 하면 인플레이션 다시 얼마든지 재반등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만약 그러한 부작용이 11월 대선 전에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막판의 역효과로 그때 가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최대한 입으로는 저렇게 금방이라도 금리 인하 할 것처럼 계속 완화적 신호를 시장에 주되 실제로는 여간에서는 금리 인하 자꾸 미루면서 잘 안 하거나 하더라도 애초에 선심서서 크게 해줄 것 같이 말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적게 찔끔 생색만 내면서 지금의 고금리 상태를 웬만하면 더 오래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저렇게 심리적으로만 컨트롤 해나가는 그런 방향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 작년 11월부터 그렇게 됐죠. 지금까지. 다들 3월에 금리 인하 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6월로 늦춰졌잖아요. 다들 뭐 5번 이상 6번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3번이냐 2번이냐 갖고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왜 근데 이런 방향. 제가 예전에 작년에 했던 1번, 2번, 3번 시나리오 중에 1번 시나리오죠. 고금리로 계속 가면서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웬만하면. 왜 그러냐. 그래야만 사실은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번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이 달러 강세와 고금리, 국채금리의 고준위로 인해서 중국의 굴복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처럼 연준이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그리고 가장 상세하고 강력하게 차후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어떤 식으로 경로와 가이던스까지 세심하게 시장에 내놓고 거의 사실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금리 인하 아주 예고편을 1차, 2차, 3차 예고편까지 통보하고 때리고 있는데도 금융시장에서는 이 목표를 통해서 사실은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적성국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짬짜미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경제 법칙과는 다르게 역으로 지금 달러가 약세로 안 빠지고 달러 강세와 미국채 금리의 고준위를 형성해 놓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죠. 특전대, 달러 강세 특전대가 어떤 식으로 활약했나 살펴봤었고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텐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사실 저렇게 1번 고금리로 버틴다고 해보죠. 기축통화 패권 전에서 상대 적성국들을 계속 힘들게 만들고 또
계속 나와가지고 금방이라도 금리 인하 해줄 것처럼 계속 서비스하면서 미국 경제를 잘 끌고 가겠지만 어차피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은 터지죠. 점점 힘들다고 폐업하고 부도나고 그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한 타격이 미국 안에서 언제쯤 정말 큰 사건으로 터지게 되냐. 사실 아무도 모르죠.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그걸 터질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해놔야 되죠. 즉, 그 전에 사실 대선 전에 어떤 예기치 못한 경제 충격이 미국에 오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이든 탓이 아니다. 이것은 또 그것 때문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뭔 큰 문제가 생겨도 이것이 그러니까 왜 미국 연준 니네가 먼저 금리 내렸으면 우리도 진작 다 따라 내릴 수 있는데 니네 눈치 보느라고 말이야. 전 세계 금리를 선도하면서 결정 내리는 미국 연준 탓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피해야 되겠죠. 어떻게 피합니까? 어쩔 수 없는 외부의 탓으로 돌릴 수 있도록 미리부터 판을 짜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달에 2월달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미국 은행권들한테 그에 맞춰서 훈련시키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한 거를 보고 우리는 시나리오를 봤었죠. 2월 16일 날 시나리오 나왔어. 진행시켜. 여기에서 우리가 봤었죠. 이미 올해도 미국은 미국 경제 그렇게 좋다 하지만 연준은 금년에는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역대로 큰 경기 충격, 금융위기, 신용위기를 가정해서 더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률 최대 10%, 상업용 부동산 가격 40%까지 폭락하고 주택가격이 36%까지 내려가는 대공황급이죠. 그래서 지금 은행권들이 반발이 심하죠. 아니 경제 좋아지고 이제 연착륙인데 왜 예전보다 점점 더 심한 경우로 자꾸 우리를 제한을 해 하고. 근데 재밌는 건 올해 추가 메뉴가 나왔고 여기서 시나리오가 유출됐죠.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번 시나리오는 인플레가 안 가라앉아. 그래서 금리도 그대로 지금 금리로 유지해. 근데 경기 침체가 와. 두 번째는 똑같이 인플레도 안 가라앉고 그래서 금리 계속 높게 유지하는데 이번에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심각한 글로벌 침체가 와. 라는 거고요. 세 번째 만일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신용위기가 어디서 빵 터져갖고 미국 내 대형 헤지펀드 5개 그냥 빵 터져버려.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연쇄적으로 도미노 침체 빠바바방 터져가지고 글로벌 침체가 오는데 인플레도 마저 못 잡아. 그런데 미국은 그나마 조금 살아나는.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대형 헤지펀드 신용위기 빵빵 터져 전 세계 신용위기 오는데 이제는 뭡니까? 인플레고 자시고가 아니라 미국마저도 신용위기로 다 넘어져서 전 세계, 전 지구적인 대침체가 와. 이게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엊그저께 미국이 나와서 연준이 나와서 민생 토론회 하면서도 또 우리가 그동안 쭉 지켜봤던 당장 몇 달 동안의 어떤 연준이 밀고 가는 방향은 1번 롤러코스터라고 우리가 지금 결정을 받죠. 즉 1번 롤러코스터를 미는데 이 와중에 자기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좀 중간에 꼬여가지고 지금 괜찮다 하면서 돈을 들이붓고 경제 지표로 숨기고 덮기만 해오던 이 경기 침체나 안 좋은 모습이 신용위기가 어쩔 수 없이 터져나오는 상황을 가정한 것. 이 1번 롤러코스터에서 그 상황을 가정한 것이 바로 1번, 2번 시나리오입니다. 이 1번, 2번 시나리오의 차이는 뭐냐? 그 충격이 와서 침체가 오는데 그것이 미국은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나라가 터지는 세계의 경기 침체냐 아니면 미국까지도 다 터지는 경기 침체냐로 1, 2번을 나눈 겁니다. 1번 롤러코스터에서 1, 2번을 나눈 거죠. 그리고 3, 4번 시나리오는 뭡니까? 3, 4번 시나리오는 미국이 지금처럼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급한 비상 상황, 이머전시, 예전 팬데믹 터질 때처럼 그때는 뭐 팬데믹 빵 터지니까 그거 이제 어떻게 막 그때 금리를 엄청나게 낮추면서 막 양적 완화 돈을 확 풀었죠. 그것처럼 패권전이고 나발이고 당장 살기 위해서 급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바로 3번 시나리오죠. 이렇게 아름다운 롤러코스터가 고금리에서 아래로 쫙 연착륙해서 내려와서 좀
스릴이 있었지만 재밌었다. 이제 다시 경제는 세상은 평화로워졌네요 하는 2번 시나리오가 아니라 롤러코스터 탈선하는 3번 시나리오죠. 그런데 이 3번 시나리오에서도 지금 보면은 3, 4번으로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가 나뉘죠. 그건 뭐냐? 30분이 목표인데 오늘 또 40분 가네요. 죄송합니다. 즉 3번 신용위기 나왔던 큰 문제가 경제에 충격이 오는데 이때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더라. 즉 그 와중에 딴 나라에는 충격이 크지만 미국은 제법 잘 살아남는 경우냐. 아니면 이때도 전 세계가 미국까지 다 해가지고 똑같이 다 대공황으로 치닫는 최악의 경우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각각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2번은 시장이 보는 아름다운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는 연착륙인데 은행에는 1번, 3번 시나리오로 지금 각각 두 가지 총 4개의 시나리오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들의 이런 유출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만히 예상 시나리오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그들도 당장은 미국 경제 튼튼하다면서 고금리를 유지해 가고 있지만 사실상 드러나는 통계 지표들과 달리 경기 침체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고 그것을 아주 크게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4가지의 모든 대응 시나리오가 보면은 각각 뭐 인플레가 다시 상승하냐 아니냐 아니면 그래서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해서 상승시키냐 아니면 금리를 갑자기 크게 낮추냐 등등으로 다 개별화되어 있는데 동시에 4가지 대응 시나리오에 공통으로 다 들어가는 게 뭡니까? 경기 침체 무조건 들어가는 기본 조건입니다. 지금 보시면 항상 제 블로그에 원고가 있으니까요. 영상 올라올 때마다 더 자세히 살펴보실 분들은 블로그 들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어떻게든 미국 경제만은 다른 나라보다 침체를 덜 맞아서 자기들은 연준과 바이든 정부가 기축통화국의 어떤 그 이점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미리 노력해서 다른 나라는 다 힘들다 하고 경기 침체 맞고 쓰러질 때 미국 경제만 충격을 덜 받는가. 그래서 계속 미국은 인플레 핑계 대면서 계속 달러 강세를 가져갈 수 있는가. 그래서 다른 기축통화 패권 경쟁국들은 경제가 다 무너지고 다 무릎 꿇릴 수 있고 다시는 미국 달러에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혹은 그게 이제 1번 시나리오죠. 롤러코스터 1번 롤러코스터 경로죠. 혹은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하다 싶으면 아예 뭡니까? 3번 롤러코스터가 탈선하는 거. 즉 아예 판을 다 뒤집어 엎어서 모두가 다 같이 크게 망하게 되자 경제 그런 쪽을 지금 기본 시나리오로 깔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이 망하면 오히려 그때도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강세가 역으로 또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러 스마일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에 2020년 2020년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전 세계가 이걸로 모든 경제 활동이 다 멈추고 큰일 나겠구나. 거의 뭐 핵폭탄 맞은 것처럼 패닉에 빠졌을 때 그때 뭐 다 버렸죠. 주식이고 뭐고 뭐 부동산이고 뭐 금덩이까지 심지어 다 버리고 달러가 일단 최고다고 전부 달러로 몰려들어서 달러가 엄청나게 가치가 그때 올랐던 거 3월 달에 기억하시죠? 이게 달러 스마일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번 지금처럼 아름답게 미국이 연착륙 성공시키고 그래서 다시 금리도 내리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리고 전 세계 경제도 다시 좋아진다 하면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달러 약세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다 다시 살아나고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는 지난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팬데믹 몇 년 동안은 쭉 다시 달러 강세가 됐지만 다시 계속 달러 약세로 빠지면서 전 세계가 점점 각국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점점 더 다양한 통화로 치워놓으면서 달러 기축통화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미국의 천조국의 위치는 경제적인 천조국의 위치는 계속 약해지는 거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기축통화의 힘을 알고 있는 세력들은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경제전쟁, 화폐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1번 시나리오 자신들이 안 다치고 경쟁국들 전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안 될 것 같다면 아예 3번 2번은 피하려고 왜? 3번으로 해야만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설명이 너무 쓸데없이 기니까 영상의 길을 이를 피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일이 잘 안 풀리는 위에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뭐 하나가 잘 되면 좋지만 만에 하나 안 돼 갖고 지금 연준이 준비한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터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선거를 위해서 바이든이 네가 잘못했다고 정책 실패의 공격을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또 세계에 저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전 세계가 그러니까 미국 연준 니네 때문이야. 니들이 계속 고금리로 이렇게 세계를 오랫동안 몰고 가서 하는 그런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러려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금융 세력이라면. 네. 대신 비난의 화살을 맞아줄 악역, 빌런, 바로 마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마녀는 어떻게 만듭니까?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9월 달에 한 번 더 전체적인 어떤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죠. 전쟁을 이용해서 항상 역사적으로 기축통화 패권을 지키고 세계인을 경제 노예로 부려왔던 방법,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었죠. 이 영상 추천드리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 언제 시간 나게 꼭 한번 보셨으면 하네요. 우리는 이미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막 연준이 빅스텝뿐만 아니라 3연속 75bp를 올리는 울트라 스텝, 엄청난 콤보, 금리 가열차게 올리고 그때부터 아주 그냥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한 수많은 신흥국과 개도국들이 우리가 뉴스에 잘 안 나오고 관심이 없어서 그러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지금 경제적으로 거의 국가 부도 위기급으로 삶이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수많은 몇십억의 인구들이 지금 있습니다. 선진국들 역시도 안전하지 않죠. 지금 서민 경제 크게 힘들어하고 부자들 슈퍼카트 하는 사람들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서민 경제 지금 오늘 과일 좀 사 먹어야겠습니다. 너무 좀 초라해지네. 그런 크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 우리 지금 목격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보니까 미국이 그동안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방만한 달러를 무조건 찍어내는 확대되는 그런 경제 정책 또는 현재 기축통화 체제가 통화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해 보니까 지금 근본이 이제 벗어나면서 이 뿌리부터 잘못된 모순이 있다. 그리고 다들 자본주의가 최고라는 그런 환상 아래 몇십 년 동안 위험하게 쌓아 올렸던 투기적인 금융의 부작용들 이거 언젠간 닥쳐올 텐데 환경오염하고 똑같죠? 지금 당장 다들 몰라 신경 안 써서 지금 당장 편하고 배부른 게 장땡이하고 환경오염 계속 시키면 몇십 년 뒤엔 이제 뭐 기후가 변하고 우리 후손들이 힘들어질 거다 하는데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고 그냥 다들 외면한 것처럼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기축통화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투기적인 금융상품들 계속 개발하면서 그 부작용들 조만간 세계경제 올 텐데 몇십 년 안에 했지만 다들 외면했고 당장에 돈 버는 게 좋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 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짚고 서로가 이러지 말자 하는 자성의 목소리는 지금 사실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대해서는 절대 기득권층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알기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정말 큰 돈이 되는 어떤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정보나 이런 은밀하고 비밀스러우면서 소중한 그래서 바로 지배 계층들이 오랫동안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끼리만 유지해온 그래서 세계에 가장 가치 있는 권력과 부를 자기들끼리만 세습할 수 있는 그런 심층적인 비밀은 절대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다못해 지역에서 어떤 뭐 독점적인 어떤 뭐 폐기물 사업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여러분들 지역에서 그분들이 다 어떻게 그쪽 정치권하고 해서 자기들이 계속 세습해서 가고 있고 절대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그 좋은 거를 자기들만 먹지. 그러죠? 사람들이 다들 그런 심리죠. 대신 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게 지금 경제 체제가 기축통화 체제가 미국의 어떤 잘못된 경제 운영 방식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보내 그런 말들보다는 뭡니까? 우리한테 전혀 그런 어려운 거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언론에서 그런 거 얘기하지도 않고요. 대신 우리들의 1차적인 감정만 쥐고 흔들면서 모두가
눈앞에 근시안적 이익에만 전부 매몰돼 가지고 그것만 따지도록 만들고, 그래서 서로가 우리들끼리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자신들끼리 물어뜯으면서 오직 그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 내내 그랬고 또 올해 지금까지도 이처럼 세상이 경제가 팍팍해지고 힘들어진 건 모두 누구 때문이다? 전쟁을 먼저 일으킨 저 푸틴 독재자 저놈, 러시아 놈, 저 인간 같지도 않은 하마스 놈들, 또 그거에 또 뭐 동조해가지고 저 뻘짓하는 후티 반군들, 또 지금 대만에 대해서 적화통일 야욕을 드러낸 저 시진핑 저놈의 저 못된 신부, 저놈은 언제 죽나, 이런 쪽으로 자꾸 세계 언론들을 충실히 몰아가죠. 지금 이번 주에도 벌써 보면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몇 달 동안이나 지금 일본 롤러코스터로 계속 문제없이 갈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세팅 분주히 하고 있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악의 축인 빌런한테 모든 책임을 몰아갈 수 있도록 사실 전쟁을 어디선가 계속 더 확대하고 더 크게 키우려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연장에서 민간인들 지금 굉장히 많이 죽었죠. 어제 오늘 사이에. 예. 좀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가 푸틴을 미워하는 거하고 별개로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잘 됐다, 그러니 심보 좀 곱게 쓰지, 설마 그런 분들은 없겠죠. 예. 뭐 배후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겠죠. 또 지금 계속 라마단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전을 자극해서 이슬람 교리주의자들을 자극하고, 또 계속 남부의 마지막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지역까지 완전 무차별 제압으로 진군하겠다. 미국은 그건 아니다 말리는데도 네타냐후는 뭐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어쩔 거냐 하지만, 사실 이런 움직임들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자꾸 발만 동동 구르면서 은근히 방주해 주는 거 우리 꾸준히 보아왔죠. 한국을 또 지켜주겠다고 또 고맙게 미국, 일본이 자기들 나라처럼 자기들 일처럼 나서가지고 북한 뭐 어떤 일 꼼짝 못하게 우리가 다 형제 같은 너희를 어떻게 그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냐 도와주면서 한미 방패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미국의 최신 어떤 베이징까지 한 번에 아주 타격할 수 있는, 평양까지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는 최신 뭐 그 핵 전폭기 막 들고 뭐 남해, 동해, 서해에서 우리랑 같이 방패훈련 한다고 맨날 뜨니까 북한하고 중국도 사실 우리가 그 입장이 돼도 이해는 되죠. 걔네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예. 바로 며칠 전에 중국의 핵폭격기 16대도 바로 거기에 맞춰갖고 자기들도 안 하던 훈련 실시했습니다. 서해에 떴죠. 지금 한미일과 북중로의 진영전으로 지금 금년부터 확실히 몰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핵 전략기 폭격기는 지금 어디가 타겟이었냐, 러시아의 어떤 그런 군사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용산의 대통령실, 국방부, 경기 평택 등의 미군 기지, 전후방 각지, 한국 공격용인 중국 핵미사일이 벌써 수백 발이 배치가 되어 있다. 야, 든든합니다. 자, 물론 이 전쟁의 이 못된 이 독재자들, 이 나쁜 이 전쟁 세력들, 이 악의 축들, 요놈들 때문에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게 다가 아니란 거죠. 항상 상대의 책임만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감추고 또 그 모든 책임이 다 저놈 때문이다라고 무조건 다 상대에게 100% 전가시키는 것은 사실 정치인들의 전매 특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대중들이 쉽게 그것에 선동되고 이용당합니다. 악의 축들을 실제로 전부 모두 앞으로 물리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절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저 일정 주기로 매번 또다시 반복돼 왔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러죠? 근본 원인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면서 그 와중에 제일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날마다 무참하게 살해되고 희생되고 굶어 죽어간다는 것이고요. 더 무서운 것은 인류 전체가 이제는 이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이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벌어지면서 인류 전체가 지금 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류 전체가 차라리 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그런 인류 문명 그 정신의 계몽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더 퇴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매번 그런 언론의 세뇌를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어디 지구 한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은 다 이익을 쫓는 탐욕적인 동물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간의 본연 생리를 그대로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생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 경제 체제는 우리 인류의 머리로 생각해내고 창조하고 유지해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새로운 시도나 뭐 문제 제기하면은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식의 세뇌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날마다 세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제일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편한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